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진우입니다. 열린논단 아주 소중한 자리에 그것도 한 3년여 동안 열리지 못하다가 처음 열린 자리에 발표를 맡게 돼서 아주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허우성 교수님이 처음 청탁을 하실 때에는 전쟁과 평화와 그리고 종교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요. 저는 종교인도 아니고 깊이 알고 있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이제 종교에 관심은 많지만 직접적으로 전쟁과 평화 연결짓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아마 발표 중에는 조금씩 아마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과 평화의 역설이라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쟁과 평화를 우리는 보통 대립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평화이고 또 평화가 지속되면 영원히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쟁과 평화라는 것이 대립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의 논리 또는 평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 군대가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현재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엄청난 쇼크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국제 정치에도 관심이 많고 정치 철학적으로 과연 우리가 남북한 분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화가 어떻게 실현되고 또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22년 2월 24일 날 터지고 난 다음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심 밖에 두었던 이 전쟁이라는 문제를 다시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과거에 읽었던 책들 그리고 그것보다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전쟁의 사건에 대해서 과연 학자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또 이것으로 인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지정학적 질서가 어떻게 급격하게 변화할지 그리고 10년 또는 30년, 50년 뒤에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에 관련돼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은 저한테는 전쟁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그래서 전반부는 완전히 이 문제에 빠져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전쟁과 평화라는 문제가 우리의 현실의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은 사실 폭력적이고 잔혹하고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기 때문에 악이죠.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으로 평화는 인류 문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유토피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토피아라는 말 뜻이 어느 곳에도 없는 그런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망하고 갈구하고 정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기는 하지만 평화를 유지하고 확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다루게 된 거죠. 참고서만 말씀드리면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88년도 12월 달에 귀국을 했는데요. 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독일로 다시 돌아가서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도 보고 방학이면 또 가서 그 현지에 있는 학자들 제 친구들하고 이제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 한 2, 3년간 길게 보면 한 5년간 한국 학회 내에서도 이 평화의 문제가 아주 심도 깊게 논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통일이 되니까
우리도 남북한의 분단을 극복하고 한반도에서도 이제 평화가 좀 정착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논의가 시작이 되다가 91년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됐습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상 그다음에 이제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꼽으라고 그런다면 1989년에 베를린 장벽 붕괴와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 때 남북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회의를 하면서 우리에게도 과연 저 남북한 통일이 되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소망이 있었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온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우왕좌왕할 때 혼란스러울 때 2022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렇다면 전쟁과 평화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인용문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문제를 좀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그런 인용문일 수도 있겠고, 다른 하나는 또 평화의 문제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인용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프리드리히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좋은 일은 전쟁까지도 신성한 것으로 만든다고 말하려는가? 그러나 나는 말하련다. 모든 일을 신성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전쟁이라고. 이웃사랑보다는 전쟁과 용기가 위대한 일을 훨씬 더 많이 해왔다. 지금까지 불행에 처한 자들을 구해낸 것도 동정이 아니라 용맹이었다. 언뜻 우리의 직관에 반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래서 전쟁 자체가 되게 폭력적인 수단이기는 하지만 의도와 명분이 좋다고 그런다면 항상 전쟁을 갖다가 일으키고 또 그것을 정당화한 것이 인류 역사의 거대한 흐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프리드리히 니체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모든 일을 신성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한편에는 좋은 전쟁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나쁜 전쟁이 있다. 근데 이런 구분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느냐면 전쟁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무엇이 좋은 전쟁이고 또 무엇이 나쁜 전쟁이다라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제 발표가 다 끝나고 나면 토론을 하시겠지만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철학자가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악의 편범성이라는 개념으로 되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여성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의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의해서 친척들을 다 잃어버리고 미국으로 만명을 해서 철학 활동을 주로 이제 미국에서 한 철학자인데요. 한나 아렌트가 혁명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는 전쟁의 종결이 혁명이라는 사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이 자유라는 혁명적 원인이라는 사실이 당연시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의 질서가 재편될 때에 쓴 책이 혁명론이라고 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혁명 그러면 프랑스 대 혁명을 떠올리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자유평등 박애의 이념을 갖다가 태동케 한 혁명이 프랑스 대 혁명이지만 프랑스 대 혁명은 사회체제를 변혁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실은 폭력을 동반한 것이 프랑스 대 혁명이기도 하죠. 이에 반해서 오히려 역사에는 그렇게 높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사회를 바꾼 혁명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오히려 미국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자유가 실현되는 곳에서 오히려 전쟁이 종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본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는 전쟁보다는 평화를 훨씬 더 중시하고 프리드리히 니체는 평화를 우리가 실천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의 논리를 갖다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4단계로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2022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일깨워진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쓰게 된 동기도 이런 거거든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예컨대 김정은이가 핵탄두를 몇 개를 개발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 미국과 중국이 제국의 전쟁과 갈등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한번 예컨대 충돌이 일어나면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인구가 거의 절멸의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겠어? 이런 희망들을 가지죠. 근데 전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평화의 역설 또는 평화의 그런 희망이 왜 우리의 현실적인 감각을 마비시켰는가라는 측면에서 제가 평화라는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그랬는데 평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쟁에 가져올 수 있는 평화적인 잠재력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래도 우리의 꿈은 뭐예요? 평화인 거죠. 평화를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가? 평화는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저희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재미있게 하려고 제가 퀴즈를 가지고 왔는데요.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 3,700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뭐 5,000년, 3,700년, 뭐 지난 2,000년 다 학자들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3,010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학자들은 요거 기록을 합니다. 어느 전쟁이 언제 발발을 했고 몇 년간 지속이 됐고 희생자가 몇 명이었고 예를 들면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폭력적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죠. 이렇게 하면 인류의 역사를 365일로 계산하면 평화로운 시기는 과연 며칠이었을까요? 빵일은 아니죠. 빵일은 아닌데, 이제 그냥 이제 이 3,010번에 대부분 착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3,700년에 10년 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그러면 약 한 2달 정도는 평화로운 시기였다. 이렇게 계산이 되지만 아주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계산하는 학자들은 딱 3일 정도만 평화로운 시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인류가 생명체로서 지구에 존재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평화보다는 전쟁의 시기를 훨씬 더 많이 겪었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비교적 긴 평화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은 그냥 야만인들이나 하는 좀 미개한 사람들이나 하는 아니면 요즘의 표현을 빌리자면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아니면 세계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 그것을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컨대 아프리카 대륙의 콩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중동의 이란과 이라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프가니스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전쟁, 인류의 문명을 정말 전격적으로 위협을 하는 그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역사는 우리에게 다른 사실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를 평화의 미梦에서 깨워놓은 사건이었다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제 친구들이 녹색당 창당 멤버들이었거든요. 거의 다. 지금은 이제 다 같이 늙어가가지고 이제 독일을 움직이는 이제 중추 세력들이 되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1945년 이래 유럽의 대륙에서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1945년부터 2022년까지를 계산을 하면 77년 동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은 별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유럽인을 깨운 거예요. 일깨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조금 좀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이건 유럽의 문제지. 여러분들이 유라시아라는 커다란 지도 대륙에 저쪽 서쪽 끝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지금 동쪽 끝에서는 관계가 없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 때문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수많은 책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이것이 우려되어서 제가 이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착각을 라는 제가 이제 책을 썼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평화가 당연하지 않은 미래라는 부제를 붙였죠. 평화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다 이런 뜻이죠. 우선 많은 사람들이 시대 전환을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이트벤데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평화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설령 국제적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갈등은 협상과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신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유명한 정치학자들 또는 국가 정치인들, 뭐 물러난 지 얼마 안 되는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도 푸틴과 같은 독재자와도 또는 예컨대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고 불리는 이 나라의 에르도안 같은 독재자들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정학적 세계 질서가 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하면 토론할 거리가 너무 많지만 제가 이제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유라시아의 중간에 어마어마한 권위주의 국가가 들어선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그러면 여러분들 지도를 딱 보시면 서쪽 끄트머리에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인 유럽이 있고 동쪽 끄트머리에 섬이 세 개가 있는데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일본도 섬이죠. 한국도 섬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가 분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만 이렇게 이어지는 것. 그리고 태평양 건너에 미국이라는 세력이 있는 것. 지금은 중국 제국과 미국 제국이 충돌하고 있고 디커플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조만간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게 보통 적어도 20년, 30년은 더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평화 패러다임이 붕괴된 상태에서 전쟁과 평화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저 앞에 부분은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쟁에 관한 철학적 성찰을 최초로 한 사람이 몇몇 사람이 있는데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예컨대 기원전 5세기의 투키디데스를 여러분들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투키디데스를 언급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전쟁론을 쓴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전쟁에 관한 철학적 성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은 다른 수단으로 정치를 계속하는 것이다. 유명한 명제죠. 예를 들자면 전쟁도 정치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전쟁이 뭘까요? 전쟁에 관한 정의를 간단하게 내리면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정치 집단이 장기적으로 무장을 해서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전쟁은 예컨대 반란과 내란과는 조금 다른 거죠. 뭐 이것도 폭력적이고 잔혹하기는 하지만 전쟁과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에 관련돼서 과거의 철학자들도 어떤 사람들은 예컨대 임마누엘 칸트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겔처럼 긍정적으로 본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법철학에 나오는 핵심적인 부분을 뽑아 가지고 왔는데요. 호수의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 것처럼 어떤 사회가 지속적인 안정이나 영구 평화의 상태에 있으면 윤리적으로 부패한다. 민족의 윤리적 건강은 전쟁을 통해 보존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밑에 제가 썼는데 전쟁의 윤리적 계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건강하게 하나의 공동체로서 성장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티오도 루스벨트도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에게는 전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히 헤겔의 논리를 갖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예를 들면 적용을 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역설적이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비로소 독립국가로 발전할 것이고 우크라이나 민족이라는 민족이 탄생할 겁니다. 그전에는 소비에트 연방의 한 성원이었고 민족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과 국민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뭐 리포트를 통해서 주로 듣는 것이기는 하지만 결사 항전의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우리가 러시아의 속국이 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게 된 거예요. 비로소 우크라이나를 하나의 국가로 탄생시킨 것이 푸틴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우리는 무엇을 위해 전쟁을 하는가? 우리가 생존권을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적자 생존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생존 경쟁을 하죠. 이건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받아서 국권이 침탈당했을 때도 우리가 이제 항전을 한 것이죠. 우리의 힘에 좀 미치지는 못했지만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늘리기 위해서도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정복 전쟁이라고 그러죠. 이제 푸틴이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정복 전쟁인 겁니다. 예컨대 중국이 예를 들자면 티벳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는 것도 역시 이 제국주의적인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또는 인정투쟁이라는 단어도 쓰거든요. 인간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서 항상 투쟁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전쟁을 할까요? 이런 이야기죠. 이제 우크라이나인들은 우크라이나 민족의 자주권과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아테네와 페르시아 제국이 투쟁을 할 때에도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자, 문명화 과정은 전쟁을 통한 자유의 진보이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헤이겔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 자유는 죽는다 이런 거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고유한 가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수호하고 우리가 확립했다고 믿었던 자유, 민주주의 질서가 궁극적으로 위협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인들이 오히려 똘똘 뭉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보느냐 하면 자유가 없는 전쟁은 비인간적인 폭력 전쟁, 아까 좋은 전쟁과 나쁜 전쟁을 만약 구별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자유가 없는 전쟁은 비인간적 폭력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침공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이게 뭐 역사적인 배경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키이우를 갖다가 자기 러시아 민족의 원천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복속시키려고 그러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자유를 위한 전쟁은 정의로운 문명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위태로울 때 어떤 전쟁을 치를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전쟁의 형태는 변화해 왔습니다. 무력 전쟁에서 외교 전쟁으로, 외교 전쟁의 경제 전쟁으로. 사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세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은 지금은 전쟁의 형태는 아니지만 경제 전쟁과 외교 전쟁의 형태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동맹 국가를 확대하려고 그러고 그걸 저지하려고 그러고 반도체 연맹을 통해서 중국의 고급 기술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는 이걸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혼란스러워했던 것이죠. 그러면 전쟁은 왜 일어날까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든에서 한 이 말이 저는 아주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인간 본성에 이미 전쟁의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첫째는 경쟁.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의 터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종교의 역할이 뭘까요? 경쟁심을 줄이고 가능한 한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다가 고취시키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럼 종교가 항상 이런 역할에 성공해 왔는가? 근데 인류의 역사는 그 반대를 증거합니다. 둘째는 자기 확신의 결여. 이걸 디피던스, 컨피던스의 반대말 디피던스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오히려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원인 중에 하나도 자기 국력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학창 시절에 경쟁을 할 때에도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도 관용하고 관대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셋째는 공명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클라우제비츠가 얘기하는 것처럼 전쟁은 다른 수단으로 정치를 계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정치 일종으로 본다면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후꼬는 정치는 다른 수단으로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후꼬와 클라우제비츠를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이 교과서를 더 대신하잖아요.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면 전쟁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쟁은 내전의 형태는 아니지만 과연 이것을 평화의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는 힘들 거예요. 자, 그럼 평화의 역설은 왜 생겨났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상은 평화고 현실은 전쟁입니다. 평화를 이상적으로 그린 가장 대표적인 종교적 텍스트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뭐 그 전에 텍스트를 읽으시기 전에 그림 한 점 구경을 하시겠는데요. 에드워드 히익스라는 1834년에 그린 Peaceful Kingdom, 그러니까 뭐 평화로운 왕국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표범이 예컨대 사자와 염소와 양이 함께 논일고 아주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을 어디를 모티브로 했을까요? 구약전서 이사야에 나오는 유명한 귀절이 있습니다. 늑대가 새끼 양과 어울리고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뒹굴며 새끼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으리니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되게 목가지고 평화로운 상태죠. 여기에는 약육강식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늑대가 새끼 양과 어울리고 있으니까.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수단인 보습과 쟁기와 낫을 만들지언정 칼과 방패와 예컨대 창은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 모두가. 왜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폭력이 난무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과는 다르게 재미있는 것은 동물의 세계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전쟁이 없습니다. 동물 생태학자, 진화론자들이 이제까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여러분들 동물이 전쟁 벌이는 법 봤습니까? 없습니다. 동물에는. 근데 실질적으로도 어떻냐면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늑대와 새끼 양과 어울려서 지냅니다. 왜냐하면 늑대와 사자는 자기가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합니다. 예컨대 사냥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재미있는 거죠. 근데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홉스가 얘기한 미래의 배고픔을 생각하고 나서도 사냥을 떠나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욕망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욕구가 있지 욕망이 있지가 않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동물에게는 needs가 있지 예컨대 wants가 없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그러는 탐욕심이 있기 때문에 원시 상태에 들어가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고 따라서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늑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호모 호미니 루푸스라는 라틴어 명제가 잘 말해주고 있죠. 자,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항상 전쟁은 있어 왔습니다. 앞에 제가 퀴즈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없는 절대적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핵무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 뭐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10분의 1만 터져도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자, 전쟁이 없는 과연 절대적 평화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전쟁이 없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항상 전쟁은 있어 왔고 전쟁이 없는 절대적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평화를 실현하고 전쟁을 이기려면 우리가 전쟁에서 배워야 한다. 이게 투키디데스의 논리였고 클라우제비츠의 논리였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27년간 이루어졌는데 27년간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잔인함, 잔혹함, 폭력을 경험을 한 거죠. 그러면 이런 전쟁은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쟁의 논리를 배워야 된다. 이런. 근데 이게 왜 깨졌을까요? 제가
서구에서 2022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수많은 지성인들에게 또는 전략가들에게 논의되고 있는 개념이 long peace or new peace라는 개념이었어요. 오래된 평화 아니면 새로운 평화. 1945년부터 2022년까지는 77년간 평화가 지속되었고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나서는 전 세계가 이제는 냉전의 상태에서 벗어나가지고 모든 국가들이 평화롭게 경쟁을 하면서 더불어 번영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33년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화가 지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로 통계를 통상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 평화의 시대다. 왜냐하면 1945년 이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예컨대 핵폭탄이 떨어지고 투하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핵무기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강대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대리전쟁이 있었죠. 예컨대 한국전쟁이 대리전쟁이었고 베트남 전쟁이 대리전쟁이었지만 강대국이 직접 부딪힌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서양 중심적인 태도이기는 하지만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처럼 전쟁에 시달렸다고 그런다면 인구가 감소해야 되는데 1950년에 세계 인구가 약 25억 명에 1800년의 인구는 약 2.5배입니다. 현재는 인구가 몇 명이죠? 너무 기도만 많이 하셔가지고 80억이죠. 80억입니다. 인구가 80억입니다. 자, 전쟁이 이렇게 계속 일어났더라면 이렇게 인구가 팽창을 하고 세계가 이렇게 번영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리인 거예요. 이것이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스티븐 핑커가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참 재미있죠? 선한 천사라는 이런 책 제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냉전도 끝나고 긴 평화가 지속이 되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마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면서 새로운 냉전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2022년 2월 24일 날 깨져버렸습니다. 자, 그럼 전쟁의 역사는 뭘까요? 재미있는 것은 1945년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지금 80여 년 가까이 지속된 평화가 가능했을까?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오히려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은 되게 폭력적이고 잔혹하고 잔인하기는 하지만은 그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에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겁니다. 2022년 타임즈가 예컨대 2022년 올해의 인물로 Person of the Year 2022에 젤렌스키를 설정을 했거든요. 참 아주 역설적이에요. 이게 지도자가 얼마나 필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잘 말해주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윈스턴 처칠과 같은 역할을 젤렌스키가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왜냐하면 24일날 터지고 난 다음에 바로 제가 뭐 방송 들어가서 보고 신문 읽어보고 그랬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은 길어도 일주일을 못 버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보면 좀 강연을 들으신 분들이 저한테 이제 제가 전쟁에 관련된 강연을 작년에 참 많이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날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요건으로 볼 때 2023년도 여름이면 협상 테이블에 나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전쟁의 역사는 이안 모리스라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역사학자가 전쟁의 역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그 책 제목은 전쟁의 역설이 아니라 War, What is it good for? 이런 아주 되게 도전적인 책 제목이죠. 전쟁이 무엇에 좋은 거야? 이런 거예요. 전쟁이 좋다는 것이 참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죠. 전쟁은 순기능이 있었다.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전쟁은 인류를 좀 더 안전하고 부유하게 만들었다. 분명 전쟁은 지옥 같은 존재이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전쟁을 피하려고 내렸던 결정들이 더 최악이었다. 항상 전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오히려 긴 평화가 이루어졌지 이 땅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예컨대 전쟁은 절대 악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훨씬 더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전쟁이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오히려 평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전쟁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더 큰 조직 사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국가가 만들어지니까 내전이 없어지는 거죠. 예컨대 춘추 전국 시대를 겪지 않았더라면 중국의 거대한 왕국이 예를 들면 원시 상태의 문명이 지금 2000년 동안 지속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단점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제국의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전쟁은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악의 방법이지만 현재까지 인류가 찾아낸 유일한 방법이다.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이것을 이제 동의하지를 않죠.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수단을 만들어낼 것인가, 뭐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전쟁으로 규모가 커진 사회는 우리를 안전하게 해줬을 뿐 아니라 부유하게 만들었다. 이제 아까 이에 제시된 수많은 증거들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로마 제국 지배 하에서의 평화 상태라는 것은 제국은 역설적이겠지만 이건 국가적인 폭력을 통해서 오히려 폭력을 줄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살상 행위라든가 아니면 엄청난 피해는 오히려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산적 전쟁과 비생산적 전쟁을 나눠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전쟁 이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평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쟁은 생산적 전쟁이고, 아니면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의 상태를 갖다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복을 하거나 침탈을 하거나 그러한 전쟁이라고 그런다면 오히려 비생산적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일간지 보도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게 될 경우에는 러시아 직금 체제도 붕괴가 되고, 아니 기껏 해봤자 중국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는 속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면 러시아 국민들과 시민들이 겪는 고통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격언, 로마 격언이 말해주는 것처럼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 항상 전쟁의 가능성을 생각하라. 우리가 예컨대 국가 대 국가의 관계뿐만 아니라 특정한 국가 내에서 시민 대 시민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도 항상 갈등의 가능성을 대비해야 인간관계가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전쟁이 아무 소용없는 세계를 원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전쟁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화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진정한 평화는 어떤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는 상태가 과연 평화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전쟁의 부재가 과연 평화인가?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싸움 혹은 전투 행위의 존재 유무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이미 전쟁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력 전쟁 이전에는 경제 전쟁이 있고 외교 전쟁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전쟁이라는 시간에 관한 개념으로서 일정한 기간에 걸쳐 전투의 의지가 존재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기간 동안은 전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예를 들자면 약해지기만을 바란다고 그런다면, 예를 들자면 그래서 기회만 되면 그 나라를 갖다가 침공할 의지가 있다면 현재 실질적인 전쟁이 벌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쟁의 상태라고 그럴 수 있다. 냉전도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의 본질도 실제 전투 행위의 존재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그 외의 기간이 평화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과연 인류가 존속한 이래로 평화로운 상태가 과연 있었을까라는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비폭력 사회의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과연 비폭력이라는, 그러니까 무력을 동원하지 않는
그런 수단을 사용해서 평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허우성 교수님이 뭐 간디 전문가이시니까 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 이상이라는 something more than the absence of wars 뭐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 이상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남북한은 대치되고 있고 전쟁의 가능성이 늘 상존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1945년 이래 그다음에 우리가 3년간의 한국 전쟁을 거치고 나서 우리 한국 사회는 비교적 긴 평화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를 뭐라고 그럴 수 있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종교인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한 서양의 대사상가가 구분을 했는데 천상의 평화와 지상의 평화는 다르다는 겁니다. 천상의 평화는 영생이라고 보거든요. 뭐 라틴어로는 비타 에테르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상의 평화는 평정입니다. 힘의 균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지상의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건 뭐 신국론이다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즘은 번역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확실히 영원한 생명이 없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죠. 그런 이 세상 일들에 관해서 평화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시의 최고선을 평화라고 하지 않고 영생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는 영생이고 지상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만이 예컨대 전쟁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쟁에 대한 오해는 인간 본성에 대한 오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본성적으로 전쟁을 좋아하는가,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은 본성적으로 호전적이지도 않고 평화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나면서부터 파괴적인 사람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사이코패스이죠.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 머리는 되게 좋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극히 일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중생들은 사실은 본성적으로 예컨대 호전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본성적으로 평화적인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경쟁 상태에 들어가고 예컨대 자기의 삶의 터전이 위협을 받을 때에는 누구나 방어하고 공격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중간에 제가 정치 예를 들어봤는데 전쟁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요소들은 전부 다 정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푸틴이 정치를 잘못하고 내부 정황도 나빠지니까 결과적으로 시선을 외국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터뜨린 거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도 없는 겁니다. 정치를 잘하면 예컨대 평화 상태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저의 정치 철학적인 관점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예를 들자면 내부 집단이 민주적이면 민주적일수록 외부 집단과 경쟁을 하거나 전쟁 상태에 있을 때에도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전쟁과 평화를 갖다가 선택하는 것도 정치적인 문제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그러면 종교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도 들어가는 것이죠. 예컨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핵전쟁 시대입니다. 모든 기술 문명 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에서 한 번 발명된 것이 취소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취소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핵무기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폭력의 잠재 가능성을 등에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억지력을 통해서 평화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푸틴은 지금도 끊임없이 핵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전략핵이냐 전술핵이냐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것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상식이 많이 향상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전술 핵무기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위협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예컨대 공포를 통해서 상호 억제를 하고 그런 상태가 평화로 이어지는 상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의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공포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투키디데스가 기원전 5세기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이야기를 할 때 언제 전쟁이 일어나느냐 그랬더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이제 서술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냥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면 이렇게 합니다. 아테네가 강대해져 라케다에몬인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전쟁을 필연적으로 일으켰다. 그 당시에 예컨대 패권을 행사하는 국가는 스파르타였습니다. 근데 아테네가 이제 기술도 발달하고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부강해지니까 해상 권력으로 우뚝 서게 되다 보니까 이제까지 패권을 행사하던 국가가 더 이상 패권을 행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의 안보도 위협을 당한다는 공포심이 들어갈 때 항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공포심인 거죠. 공포심. 우리가 살아가는 시민사회도 공포심이 들어가면 항상 예컨대 폭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이제 종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가 대 국가가 충돌을 할 때 종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저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인류의 역사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극심한 전쟁은 전부 다 종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유럽 대륙의 경우에는 신교도와 구교도가 벌였던 30년 전쟁, 그 다음에 그 이전에 11세기에서부터 14세기까지 이루어졌던 십자군 전쟁, 뭐 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때 종교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뭐 이렇게 보면 반반이거든요. 예컨대 오스트리아와 독일 같은 데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정치인들에 부역을 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가와 국가가 충돌하는 시점에서는 종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종교인들이 협상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것은 외교적 협상과 무력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는 종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 그럼 종교에 할 수 있는 역할은 언제냐? 이게 발발하기 이전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존의 사회가 갈등을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종교가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포심을 갖다가 자제하고 절제하는, 순화하고 정화하는데 종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자, 평화는 정치의 유일한 목표이다. 그러나 정치는 또한 평화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문화가 성숙해져야 우리는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에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전쟁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의 국한에서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 정치가 훨씬 더 성숙해지고 민주화하는 방법만이 내부적인 갈등을 줄이고 그것만이 또 외부 세력과의 전쟁을 줄일 수 있는 저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정치는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제가 맨 끝에 이제 이게 맨 마지막 인용문입니다. 제가 시간은 기막히게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예.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1918년이니까 참 재미있잖아요.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젊은 청년들이 1차 세계대전 직전에 유럽의 그 지성인들의 분위기, 문화적 분위기를 보면 여러분들은 감히 아마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원을 해서 전쟁터로 달려갔습니다. 그 참호 전쟁이 벌어진 거거든요. 자기네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로에 들어가고 전쟁이 우리의 자유를 지켜줄 것이라고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막상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사륙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전쟁에서 돌아온 젊은이들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에 찾아와가지고 강연을 해달라고 그랬을 때 한 강연이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유명한 강연입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가 우리가 이제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지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딴 책은 너무 어려워서 읽지를 못하니 요거는 뭐 한 40페이지도 안 되니까 이것만 읽어라 그러는데 40페이지도 너무 많으니까 요 한 페이지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주목해야 할 점은 윤리적으로 지향된 모든 행위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서로 전혀 다른 화합할 수 없이 대립적인 원칙 가운데 어느 하나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는 사실. 인간은 두 가지 동기로 행위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신념에 따라서 행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신념윤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너무나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절대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종교가 지배하는 국가에서 전쟁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 종교 비교를 할 경우에 비교 종교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면 불교가 이런 점에서는 기독교보다는 훨씬 더 좀 평화지향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념윤리적 원칙 하에서 행동하는가, 종교적으로 표현하자면 기독교도는 올바른 행동을 하고 그 결과는 신에게 맡긴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생을 저지르는 것도 어떤 상황 윤리에 따라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그것은 인간의 윤리이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잘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는 하나님만이 결정한다 이겁니다. 아니면 하나는 신념 윤리가 있다면 다른 하나는 책임 윤리가 있다는 것이다. 책임 윤리적 원칙 하에서 우리는 우리 행동의 예견 가능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원칙 하에서 행동하는 것 사이에는 시명과 같은 깊은 차이가 있다. 책임 윤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행위를 해서 그 행위의 결과가 예컨대 전쟁을 이야기한다. 아니면 평화를 이야기한다. 결과가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푸틴이 아무런 정당한 사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건 전쟁법에 의해서도 완전히 위법적인 방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는데 여기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책임도 받지도 않고 처벌도 받지도 않고 그런다면 앞으로는 우리 인류 사회는 훨씬 더 나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책임을 지워야 된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은. 그것이 전쟁을 억제하고 이 땅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아주 심플한 거죠. 우리가 행위에는 예컨대 좋은 결과가 있고 나쁜 결과가 있는데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그런 민주적 문화를 우리가 발전시키는 것만이 이 땅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런 문화가 성숙할 수 있도록 예컨대 우리의 심성을 함양을 하고 예컨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고 우리가 문득문득 드는 공포심을 자제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종교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안하면서 저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